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남의대 문준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코비드 환자 중에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유병률이 높은데 그 환자들의 특징과 또 최근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결국엔 우리나라까지 퍼지게 되었고 특히 대규모 아웃브레이크가 저희 지역에서 생기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말이나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시비어한 코비드 환자 같은 경우에 CT 파인딩을 보게 되면 바이라테럴하게 멀티플 로뷸라 또는 서브세그멘탈 에어리어의 콘솔리데이션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체스트 엑스레이보다는 CT 파인딩에서 더 잘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식 노미네이션은 SARS-CoV-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스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이 심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형태의 그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박쥐가 숙주로 생각되는 그런 오리진으로 생각되는 그런 주노시스 오리진의 그런 바이러스인데 현재 사람과 사람의 전파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합산해서 조금 평균을 내어 보면 이 코비드 19은 이 시비어리티가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페이탈한 케이스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마일드하거나 또는 모더레이트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약 20%의 환자들이 심한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 환자가 시비어하거나 크리티컬한 환자들, 즉 ICU나 여러 가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약 1%가 페이탈한 그런 케이스로 현재까지는 통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우리가 계절 인플루엔자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그 회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 다른 이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인펙션들보다 훨씬 이 파급력이 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비록 치사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수의 사망자가 많은 것이 이 코비드 19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전염력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스케일인 R0가 약 한 2에서 2.5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H1N1은 약 1.2에서 1.6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2003년도 그리고 2012년, 15년에 있었던 그런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도 보고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논문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 당뇨병이나 또는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완되었을 때 위험인자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모탈리티 레이트가 약 9.6%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입원했던 환자들을 분석했던 결과들을 보면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동반되었던 환자들의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보고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경우에도 메르스는 아주 그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았었는데 모탈리티들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렇게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모탈리티가 약 80% 정도 이렇게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대유행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당뇨병의 유무는 위험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의 환자가 만약 당뇨병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좀 더 시비어하거나 또는 또 모탈리티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보고된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 시비어한 코비드 19의 어떤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이 리스트 이외에도 현재까지 계속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리스크 팩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리스크 팩터는 역시 올드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스모킹의 유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동반질환에 따라서 이런 코비드-19 환자가 어떤 환자들이 더 시비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퍼텐전이나 다이비티스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 CDC에서도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의료진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오늘 주제인 당뇨병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코비드-19에 이완된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코비드-19에 더 취약할까, 아니면 예후에 영향을 미칠까, 또 글라이세믹 컨트롤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 코비드-19 환자가 시비어해질지 아닐지 예후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가 코비드-19 감염이 더 쉽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감염에 취약하다, 투버클로시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뉴모니아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에 이미 당뇨병 환자들은 취약하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전의 논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뮨 펑션들이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코비드-19도 이게 바이럴 인펙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당뇨병은 거의 첫 번째나 또는 두 번째로 흔한 동반질환, 기저질환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뇨병이 있으면 좀 더 코비드-19에 잘 이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더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당뇨병 환자가 더 잘 걸린다에 대한 부분들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뇨병이 흔한 기저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밸런스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 내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왔던 연구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약 한 5에서 20%까지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 후베이 성에서 보고되었던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보면은 약 13%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유행이 있었던 이태리에서의 보고들을 보면 약 17%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17%는 ICU에 어드미션했던 환자들의 데이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좀 상이하지만 20에서 한 28%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케이스를 보면 한 26% 정도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 21% 정도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은 코비드-19 환자에서 약 20% 정도 내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코비드-19 환자가 당뇨병이 있을 때 이 당뇨병 환자의 예후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증이나 사망자 중에 당뇨병 환자의 비율들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이 서바이버나 넌 서바이버를 비교했던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높아서 ICU에 입원하게 되는 위험이 약 2-3배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모탈리티 레이트도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란셋에 그 우한의 191명의 환자들을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보면 당뇨병이 약 19%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은 넌 서바이버가 서바이버보다 훨씬 높은 그런 프레벌런스를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한 26% 정도 되었는데, 제가 110명을 분석했을 때 당뇨병 환자들이 나이가 좀 더 많았고 28일 동안의 모탈리티 레이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5.5%였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모탈리티는 약 17%였습니다. 그래서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했을 때 그 사망률과 ARDS나 septicshock이나 ICU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다 모아봤을 때 당뇨병을 다른 인자로 보정했을 때 약 10배 정도의 어떤 이런 나쁜 아웃컴을 가지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최근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그 중국의 대규모 연구들인데요. 그 후베이성의 19개 센터가 모여서 약 7,000명을 분석한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서바이벌과 비당뇨병 환자의 서바이벌을 비교했을 때 28일 모탈리티가 당뇨병이 있을 때 약 49% 정도 더 증가함을 그렇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당뇨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의 어떤 모탈리티가 비당뇨인보다는 좀 더 높았다.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로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 당뇨병이 있는 것이 비당뇨보다 약 49% 정도 모탈리티의 증가, 그 다음에 septic샥이나 ARDS,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유의하게 높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프레밸런스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은 우리가 그 코비드-19 환자의 어떤 모탈리티 리스크 팩터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조금 통계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우한의 두 3차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고 약 1,500명 정도를 일론했던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뇨병 유병률이 약 9.8% 정도, 150명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이 연구에서도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모탈리티는 비당뇨병 있는 환자들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올드에이지거나 하이퍼텐전을 동반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확연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이 서바이벌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비당뇨병 환자들보다 이런 서바이벌이 더 나빴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들을 이제 그 인호스피탈 데스에 대한 리스크 팩터들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하이퍼텐전이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그다음에 크로닉 펄모너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호스피탈 데스의 리스크 팩터로 분석이 되었지만, 다이비티스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그런 리스크 팩터였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는 그 서지스피어라는 회사에서 펀딩한 서지컬 아웃컴 콜라보레이티브 레지스트리라는 다국적 그 레지스트리에서 분석했던 결과입니다. 약 8,900명의 환자들이 포함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약 5.8%가 모탈리티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65세 이상,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 부정맥 같은 심혈관 질환, 또 흡연이 어떤 인호스피탈 데스의 리스크 팩터였지만, 당뇨병은 사실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아서 이 논문에서는 다이비티스는 코비드-19 데스에는 유의한 그런 위험인자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보시면 조금 기존의 다른 논문들보다는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생존군이 48세, 사망군이 55세여서 어떻게 보면 좀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임을 감안할 때 당뇨병 유병률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유의한 그런 결과들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영국의 그 레지스트리인데요. 약 15,000명이 포함됐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그 우리가 그 데스의 이벤트가 약 3,900명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런 이벤트를 보였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디악 디지즈나 펄모너리 디지즈는 유의한 데스의 퍼틸리티의 그런 위험인자였지만, 당뇨병은 그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서, 당뇨병 환자가 꼭 반드시 모탈리티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최근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 당뇨가 있는 것만으로는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 다른 여러 가지 기전 질환들을 동반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그런 리스크를 보이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당뇨병 환자가 코비드-19에 이완되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면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당뇨병 자체는 코비드-19의 흔한 기저 질환 중에 하나이고, 이 당뇨병 환자가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나쁜 예후를 보였던 그런 관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당뇨병이 유의한 그런 코비드-19 환자의 사망의 위험인자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의 결과들의 일관적인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나 환자 특성이나 의료 지원 상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대규모 연구들을 보게 되면 당뇨병이 있는 것만으로 코비드-19의 모탈리티가 높아진다라고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이 코비드-19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혈당 조절을 좀 더 잘하면 코비드-19 환자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ADA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이 인호스피탈 페이션트에서 적절한 글루코즈 레인지는 140에서 180 정도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혈당을 옵티멀하게 조절했을 때 좀 더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셀 메타볼리즘에 아까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19개의 멀티센터 트라이얼이 최근에 퍼블리셔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이 코비드-19 환자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잘 된 환자들이 푸어한 환자들보다 어떤 서바이벌에서 베네핏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었던 논문이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포함되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어떤 파워가 있어서 아주 좋은 논문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뇨병 환자가 비당뇨병 환자보다 모탈리티가 높았고, 여기서는 이제 글라이세믹 컨트롤로 비교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칭을 해서 잘 조절된 환자와 푸어하게 조절된 환자를 비교했을 때 이 푸어한 환자들의 리스크가 아주 높았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웰 컨트롤했을 때 약 86% 정도 위험이 감소함을 보였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그 개별적인 인자들을 보았을 때 잘 조절했을 때, 즉 여기서는 180 이하를 잘 조절됐을 때로 정의를 했는데, 올커즈 모탈리티나 ARDS, 그 다음에 어큐트 키드니 또는 카디악 인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었던 환자들의 예후가 나빴던 환자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었던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코로나도라는 그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였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이 프랑스의 53개 병원에서 약 1,300명 정도의 당뇨병 환자 1형과 2형을 포함한 환자들을 분석했던 연구였는데, 약 65%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이 70세였습니다. 10%가 타입 1이었고 90%가 타입 2였던 그런 연구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입원 후 7일 후의 예후를 분석했던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나 데스의 그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29% 정도, 3분의 1 환자가 이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포함되었고, 데스가 10% 정도 되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약 1,300명 정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뇨병 환자들 특성을 잘 보여준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HbA1c, 즉 롱터만 글라이세믹 컨트롤 스테이투스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이 롱터만 글라이세믹 컨트롤 상태가 당뇨병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연구와 조금 상반될 수도 있는데, 물론 앞에서 보셨던 것은 이 글루코즈 자체의 농도이고요. 이거는 HbA1c의 농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HbA1c가 높으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대답은 HbA1c가 높은 것이 꼭 나쁜 예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분석했던 저희 센터의 그런 경험들을 보면 HbA1c 8% 미만과 8% 이상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 물론 수가 좀 적습니다만 저희 논문에서도 HbA1c는 모탈리티나 severe critical outcom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당뇨병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안 좋은 결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모탈리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직 그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아닌데요. 저희 지역에서 한 2개의 센터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입원했을 당시에 패스팅 글루코즈가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아까 그 중국에서 보셨던 데이터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패스팅 글루코즈가 168 미만인 환자들과 이상인 환자를 비교했을 때 패스팅 글루코즈가 높았던 환자들이 입원할 당시에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패스팅 글루코즈가 높은 것은 높은 사망률을 예측하는 위험인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을 잘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이태리에서 싱글센터 논문이고 좀 수가 적지만 고혈당 있는 환자들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인슐린 인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까지 떨어지면 테이퍼링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실험했던 결과를 보면
인슐린 인퓨전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환자들의 예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좀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파워를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글라이세믹 컨트롤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예후가 있다라는 하나의 에비던스가 최근에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불량한 혈당 조절은 이 코비드-19 예후와 사망률의 부정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게 중국의 데이터인데요. 그렇지만 HbA1c는 예측인자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적절한 혈당 조절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예후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인슐린 치료가 더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절한 혈당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코비드-19 환자, 당뇨 환자의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지표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LDH나 글루코즈 레벨이나 CRP 같은 것들이 유의한 그런 위험인자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코로나도 스터디에서의 리스크 팩터들을 보면 이번 전의 리스크 팩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BMI가 높은 환자들이 사망이나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의 어떤 비율이 높았고요. 디스미아의 유무, 림포사이트, AST, CRP 같은 것들이 리스크 팩터로 지목이 되었고 모탈리티는 나이나 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의 치료력이나 또 나이, 디스미아, GFR, AST, PLT, CRP 같은 것들이 리스크 팩터로 지목이 되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당뇨병 이외에도 우리가 이 비만이 코비드-19의 시비어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도 최근에 나왔는데 보시면 BMI가 28 이상일 때 시비어 코비드-19이 약 3.4배 증가하더라는 데이터가 최근에 다이비티스 케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 380명을 분석했던 논문이어서 코비드-19의 비만 환자가 코비드-19 이완됐을 때는 좀 위험이 증가한다. 시비어한 그런 코스로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위험인자를 말씀드리면 고령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병력이나 입원시 고혈당, 오비스티의 유무가 좀 유의한 그런 당뇨병 환자의 예후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캔디데이트로는 성별이나 증상, CRP, AST, PLT 같은 지표들, 그 다음에 약제가 어떨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할 때 꼭 필요한 리셉터들이 ACE2나 DPP4가 있습니다. DPP4는 메르스에 스페시픽한 그런 리셉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는 조금 관계가 적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 ACE2가 중요한 그런 리셉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이니비션 하는 라스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함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프로텍션을 한다. 이런 인플라메이션이나 파이브로시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로텍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임상적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라스 이니비터를 쓴 것들이 예후에 차이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나나 미국 이렇게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사용했다고 해서 더 나쁘거나 진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히라 데이터를 이용했던 데이터들에서도 일관되게 라스 이니비터를 쓰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나쁜 그런 예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좀 보호하는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약간 경향을 보였다는 그런 결과들을 리포트한 게 있고요. 경희대 이상일 교수님께서 DPP4 이니비터를 사용했던 환자들과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했던 환자들의 분석들을 프리프린트로 내신 것들을 보면 DPP4 이니비터가 오히려 좀 더 코비드-19에 보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어떤 캐릭터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라스 이니비터가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센터에서 했던 그 분석들을 보면 메폴민도 그렇게 예후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결과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약제와 코비드-19 예후는 현재까지 어떤 특정한 약제가 예후를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고 DPP4 이니비터도 최소한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약제보다는 인슐린 치료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리뷰에 보면 SGLT2 이니비터 환자들은 조금 이완됐거나 중증의 경우에는 중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이게 슬라이드인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환자를 한 명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작년도 제가 입원시켰던 당뇨발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헤모글로빈 A1C가 2년 전부터 조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하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불행하게도 2019년 10월 달에 DMF 때문에 저한테 입원했던 환자였는데 무사히 온도가 좋아져서 퇴원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20년 3월 달에 코비드-19에 이완되면서 저희 센터에 입원을 못하고 다른 센터로 이렇게 전원을 갔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3월 달에 한 달 동안 격리가 되어 있다가 제 외래에 오랜만에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HbA1c가 갑자기 10.8%가 되고 이게 발이 더 나빠진 상태로 내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코비드-19 때문에 격리되면서 사실 제대로 된 혈당 조절까지 신경을 못 썼다. 그리고 외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초래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아주 대규모 아웃브레이크 동안 만성질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 이런 코비드-19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붕괴되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 또한 아주 큰 그런 만성질환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당뇨병은 코비드-19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기저질환이었고요. 코비드-19 환자가 당뇨병을 동반할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이 높았지만 당뇨병 자체가 사망의 위험인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혈당 조절은 나쁜 예후와 관계가 있고, 일부에서 적절한 혈당 조절이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중증의 코비드 환자에서는 혈당 조절이 인슐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증과 중증도의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들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